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와 또 엔저 추세 완화에 196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540포인트를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베 총리가 21일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달러 엔화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118.98엔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달러 엔화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또 일본 증시는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투자은행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은 달러 엔화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 쪽에서 통화 정책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특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계속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연내 달러 엔화는 120엔대를 돌파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130엔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시장에서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역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예상 주가 수익별로 보면은 니케이 평균 주가가 16배로 역사적인 수준으로 볼 때 좀 비싼 수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지를 좀 더 확인하려는 이런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속도는 엔 하락에도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해서 연율로 마이너스 1.6% 기록하게 했던 것은 재고 감산 움직임으로 인해서 재고 투자 기여도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0.5%로 9월에 예측했던 플러스 1.2%포인트보다 아주 크게 하향 조정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2015년도에 실질 GDP는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일본 국내 경기가 좀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 엔저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온다는 전망인데요. 채권 약세, 엔화 약세, 주가 하락이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에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10월 무역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앞으로도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1월 20일 날 발표된 10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7,100억엔 적자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이 좀 증가를 한 게 시장 예상보다는 좀 적자폭이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수지는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20% 하락할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약 4조 엔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 국내 수요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엔저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2014년도 3분기 GDP 통계에서 외수 기여도가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0.1%로 거의 보합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그 앞으로는 수입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수출 반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은 그 3분기보다는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광공업 생산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주요 지표에서 경기 회복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 회복세가 아주 완만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공업 생산은 2개월 만에 감산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수송 기계들의 그 감산이 계속되면서 생산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전국 코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플러스 2.9%로 9월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그 상승이 플러스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증가율이 좀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 1.1%로 9월에 2.3%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월초에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점포들의 그 영업 단축이 주요 원인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주택 착공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10월 달은 연율로 해서 88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속세 대책을 배경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여전히 꾸준하게 그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택 착공 호수를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또 금리를 인하한 배경과 선진국처럼 중국도 통화정책 방향이 양적 완화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년 4개월 만에 금리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신용거품 위험보다는 경기 하락 위험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중국 언론들은 좀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그 파산은 물론이고 상장 기업들도 제때 대출금이라든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1.6%로 아주 낮은 수준에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선진국들처럼 중국 정부도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후광통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두 차례 금리 인하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를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여전히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고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지금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그 자금난이 심해졌던 게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서 은행들이 엄격한 대출 심사 제도를 그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경기 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도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그 금리 인하라는 점에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든지 호주, 브라질 쪽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차입 비용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항공사라든지 부동산 개발회사, 고속철도, 철강, 건축자재 쪽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고요. 또 2차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든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후광통 거래가 시작된 첫날에는요, 투자 한도가 모두 소진됐지만 화요일부터는 하루 한도인 130억 위안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중한 분위기로 바뀐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거래 총액이 좀
없고요. 그리고 투자 종목도 제한되다 보니까 뭐 중국 증시를 끌어올릴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갖지를 못하는 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달 이후에 상하이 증시가 1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지금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후강통을 앞으로 성강통으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흐름을 바꾸는 것을 중국 정부가 후강통 도입의 주요 목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그 펀더멘털을 중심한 그 투자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관심주였던 SBS 컨텐츠허브가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16,550원을 찍고 7.5%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요 41승 36무 24패가 되셨는데요. SBS 컨텐츠허브 AS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SBS 컨텐츠허브는 조기 목표를 달성했었죠. 달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추천했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컨텐츠 미디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유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적인 예를 들면서 별그대 드라마의 판권을 사갔던 중국의 사이트에서 200억에 사갔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중국 내에서 그 사이트에 게재를 하면서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SBS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에는 SBS에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자체를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뭐 피노키오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적인 부분 자체, 판권적인 부분 자체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바닥권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죠? 정해져 있고 제가 어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자, 이런 모두 다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타날 때 그때 다르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올라갔고 그런 추천은 언제 해드렸습니까? 추천은 이때 해드렸습니다. 자, 좋은 모습이고요. SBS 컨텐츠허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량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매일 기대하셔야죠. 네, 매일 기대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동양생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안 좋은 기업이었다, 그죠? 자, 동양 사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채널별 월납 초회 보험료를 틀어야겠죠. 자,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양그룹 사태가 2013년 3월 달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증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동양생명에 대한 월납 초회 보험료, 월납적으로 가입하는 최초로 신규 가입하는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저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게 몇 년도? 2013년 3월 달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정상화를 되찾고 있는 과정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양그룹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는 당연히 또 비금융, 금융회사 간의 또 차이도 있었고 동양생명은 재무구조도 안정돼 있고 앞으로의 경영 정상화나 이런 건 문제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월납에 대한 초회 보험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올라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증가 추이인데요. 보장성 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폭이지만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상당히 길게 생각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남는,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 부분이 바로 이 보장성 보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동양생명의 OPM이라고 하는 바로 영업이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체크를 할 건데요.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달 언제였죠? 바로 이때죠. 이때 어떤 부분에서 동양 사태 주가의 바닥권은 어디였습니까? 요 자리가 바닥권이었다, 그죠? 9,800원, 9,900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 한 번에 이런 부분. 자, 월봉상으로는 봉이 1개겠지만 주봉은 4개, 그리고 일봉은 20개가 좀 넘습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게 6월달이죠. 자, 6월달 힙소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개인의 물량이에요? 아니면 주포의 물량입니까? 주포의 물량이겠죠. 왜? 자, 이 자리 자체, 동양사태 이전 이후에 깨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투매 물량은 다 나왔다는 거죠. 6월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800원 자리인데요. 자, 9,800원이었는데, 자, 어때요? 그 밑에 자리에서 자, 흔들기가 자, 개파락도 나오고 계속적인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죠. 자, 이날 다 이제 정리가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 요번 주, 월요일 시초가 5% 종목 동양생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제가 공개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AS 함께 받으시고 좀 더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 동양생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하신다는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멜치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예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유럽하고 미국 증시 좀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수급 이런 전체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월말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만약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동안 저항대를 적용했던 1970포인트 정도가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번 주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다중바닥이죠. 530포인트에 대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저항대, 매물대 그 상단에 조금 걸린 위치예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오늘이나 이번 주 정도 돌파가 된다라면은 추세가 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다만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라면 다시금 530포인트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정거래일에 좀 수급별로 뭘 샀는지는 살펴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굉장히 좀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한전,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LG화학, 대한항공, LG전자, 그리고 KT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호텔신라,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많이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이런 종목도 샀는데 저는 일단 중국 쪽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학하고 기계, 철강 이런 종목들, 업종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좀 관련 있는 업종들이 오늘은 좀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보통 중국 모멘텀이 이제 단기에 좀 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을 지나고 나서는 과연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쪽의 금리 인하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나 중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의 업종별로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전도 갈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앞에서 말한 중국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고 지난 주말 해외 증시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 정도 갭상승을 동반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1970포인트 매물대를 단숨에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라면은 뭐 이번 주에 잘하면 200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띄고 있어요. 0.5% 정도 상승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546포인트, 547포인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550포인트 정도가 아마 딸깍 고개가 될 거예요. 이 자리가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져야지 뭐 560포인트가 됐든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48포인트, 코스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출발하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여부를 좀 보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지수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그래서 한 253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0.5, 0.36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게 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라서. 그래서 베이시스가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을 보여준다라면은 의외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혹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상승폭을 줄이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좀 강세로 좀 더 이어지는 여부를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엔저 현상도 조금 완화가 됐었죠. 지난주에 이제 원화 자체도 뭐 약세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다가 어쨌든 1100원대에 지난주에 안착을 했었다라는 부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가, 만약에 그 환율 자체가 1080원, 9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1,12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1013원이라면은 뭐 1020원 근방에 거의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고점이 1017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환율적인 움직임은 조금은 이제부터는 뭐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3원 정도가 내렸는데요. 101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1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환율이 방향성을 좀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오늘 노동 감사절로 휴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빨간색을 켜고 있죠. 삼성전자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2% 넘는 상승세로 출발 중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S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2% 넘는 상승 흐름입니다. 네이버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흐름 좋은데 기아차만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와 KB금융 모두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2% 넘는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1.7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선은 오늘 2.22% 유일하게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컴투스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연구원님. 네, 대형주, 중소형주, 일단 중국 영향 때문에 좀 오늘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대형주 쪽 좀 살펴보면 역시나 철강 금속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운수장비, 증권, 제조, 건설,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통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전기가스도 그렇고. 철강주들은 중국과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포스코가 3.67% 상승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3.6%, 현대제철 3.24%, 현대 BNG 스틸이 2.99%, TCC 동양 2.7%, 풍산, 세아베스틸, 남선알미늄, 동국제강, 현대 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대한제강, 황금ST, 서원, 동부제철, 세아제강, DCM, NIST 모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쪽 한번 살펴보죠. 화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연관성이 좀 크죠. 롯데케미칼이 4.8%,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가프로, 대한유화, OCI,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영보화학, S오일, 송원산업, 한국화장품제조, 효석, 보라, 코스맥스, BTI, 코스모스화학, 코스모화학, SKC, KCC, 코롱, 인더, 우선주, 그 다음에 삼성 정밀화학 올라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한번 보죠. 운수장비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랑 이제 조선이랑 섞여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3% 넘는 상승포, 임팩, 현대차도 2% 넘는 상승포, 체시스, 현대위아, 쌍용차, 현대중공업, SJ, 현대모비스, 한진중공업, 화신, SL, 모토닉, 덕영산업, 서현, 현대미포조선, 현대로테, 삼성중공업. 오늘은 조선 자동차 모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는 이제 증권주들도 오늘 괜찮네요. 건설이 좀 올랐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진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삼부토건, 삼한가뮤, 현대산업, 범양건영, 대림산업, 현대건설, 지능기업, 그 다음에 화성산업, 성지건설, 경남기업, GS건설, 한전-KPS, 대우건설, 한신공영, 코롱글로벌, 한라, 금호산업, 일성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단단한 모습 보여주네요. 우리투자증권, 골든브릿지, NH농협증권, HMC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KTB투자증권 등 증권주도 대부분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중소형주 쪽은 역시나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강하네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도 있고 엔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혼재되어 있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게임빌이 또 7%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옴니텔, 웹젠, 파티게임,
게임즈, 컴투스, 이스트소프트, 바른손 E&A, 액토즈소프트, 알서포트, 네오위즈 인터넷, 크레듀, 네오위즈 게임즈, 다날, 조이시티 대부분의 상위권에는 이 게임즈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섬유 의료 쪽도 오늘은 부산방직 4% 넘는 상승세, 데코애니, 원풍물산, 가이, 지엔코, 웰크론, STO 다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IT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뭐 인터넷, 방송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아침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꾸준하게 오후장까지 의미 있는 매수 수준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 또 한 1,3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일단 유가증권 시장 자체는 조금 매수로 반전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지난 화요일부터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선물 쪽 통해서는 조금 매수가 좀 약화됐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 유가증권하고 선물 쪽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외국인들 월말 효과일지 아니면은 앞으로 연말을 예상을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수급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코스닥이 아침에 한 0.6%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상승폭 줄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된다라면은 코스닥의 좀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놓고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업종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이라든지 기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운송장비, 뭐 금융, 뭐 이쪽으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은 일단은 철강금속을 좀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080전이 하락한 111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1원 50전까지 반등하게 됐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도 하락한 1109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년 4개월 만에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40bp와 25bp 인하했고요.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자산 매입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에 나타난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과 엔화의 급락에 따른 위안화의 상대적인 절상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에 호주 달러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시장은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구두 발언만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미국식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이는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은 달러 엔의 동향과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라는 위험 선호 재료는 분명히 달러 원에게는 하락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달러 엔에게는 반대로 상승 재료를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 엔의 하락세가 주춤할 경우 이를 추종하는 달러 원의 하락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험 선호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N1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N1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당국이 개입에 나설 경우 달러 원의 하락폭은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달러 N이 자체적인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달러 원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데요. 달러 N은 지난 20일
20일 오후 118.96엔까지 상승한 이후 엔화의 약세 속도가 과도하다는 일본 재무상의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의 상승세를 마무리한 이후 조정기에 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이에 따른 하락 조정이 달러 원이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중국이 내외 금리 차를 줄이면서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원화를 가지고 위안화에 투자할 경우 이전보다는 환차익의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안화와 다른 통화들과의 금리 차이가 큰 만큼 위안화는 절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화를 가지고 위안화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0원을 전후해서 움직이겠고요. 1106원이 오늘의 1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유화학주들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에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선은 대장균 시리얼 파문에 또다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텔코는요,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죠. 상장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역시 뭐 중국 이슈가 있는 거죠. 정유화학주들이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제품 가격의 어떤 반등에 대한 예상,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는데, 뭐 중국하고 워낙 이 연결고리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정유화학주는 당연히 좀 올라야 되는 업종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가 투기 억제 정책 기조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지면 합성섬유 계열의 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크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21일에 중국 중앙은행이죠. PBOC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외국인들이나 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 했던 부분이고요. 2011년도에 중국이 이제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강하게 규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합성섬유 계열의 석유화학의 제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유화학주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의 합성섬유 생산국인데 이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MEG,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PX 이쪽의 업황 개선 가능성이 일단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중국 쪽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중장기적으로 과연 진짜로 업황이 개선되는지, 업황이 개선이 되려면 가장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 논리인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업황도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합성섬유 계열의 화학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PX를 생산하는 업체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51, GS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노에틸렌 글리콜 MEG 쪽은 롯데 케미칼 그리고 LG와 대한유화가 있습니다.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를 이용한 이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원재료를 생산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각 이 생산을 하는 제품에 따라서 PX 쪽 SK이노베이션, SOHS 그리고 MEG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이런 회사들이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는 27일에 일명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연례회 이후에 유가 상승세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이 업종들,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조금 단기간으로라도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남아있는 이 석유화학 업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오펙의 연례회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이 오펙의 연례회의만 좀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화학 업종들의 주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과 이 부분을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서입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동서가 좀 곽강을 받았다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동서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시리얼 파문 때문에 또 이슈가 됐죠. 검찰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불량식품 유통가 사건을 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 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를 했는데,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서 재판에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사회의 시각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유하게 좀 대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좀 터프하게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현된 것 같고, 동서식품 같은 경우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서 제조한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공고를 할 방침인데,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동서가 처리를 할지, 만약에 좀 굉장히 좀 이 단호하게 이렇게 탁 터프하게 해결을 좀 잘 한다면 저는 동서의 주가 반등은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믹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특히나 해외 시장에 대한 커피 믹스 시장,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새내기주인 텔콘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첫날 급락이 좀 나왔네요. 텔콘이 상장을 했습니다. 시초가보다 일단은 8% 내린 1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모가가 14,5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13,800원. 일단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좀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요. 텔콘이 어떤 회사냐면 통신이나 방송장비 업체인데, RF 통신 부품이라고 해서 이 케이블 어셈블리나 커넥터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이 464억 6,200만 원을 시현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82억 700만 원, 자본금이 25억 1,100만 원입니다. KMW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KMW의 3인이 지분 69.7%, KMW가 60.9%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은 방송장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크게 프리미엄을 받거나 이런 업종은 아닌데, 실적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거든요. 근데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최근에 어떤 시장이 관심에 있는 업종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가로 받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S입니다. 물리사업 기대감에 엿새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한라비스테온 공조는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S넷은요,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 중심 신사업 재배치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삼성 SDS가 강하진 않습니다만 40만 원대를 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상장이 되고 나서 38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까지 급락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뭐 어쨌든 뭐 갖다 붙이기에 따름인 건데, 물류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조금 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류 사업을 이제 거의 삼성그룹 관련된 물류 사업을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2012년 같은 경우는 6,200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던 것이 2015년에는 3조 4천억, 이것이 뭐 2017년에는 7조 4천억 정도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본다라면은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차지했던 부분들이 뭐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 38%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정도가 된다라면은 한 56%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SK그룹은 SK CNC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대그룹은 현대글로비스가 어떤 물류를 맡아서 하고 있고, 최근 이제 LG마저도 이제 LG 상사가 관련된 계열사를 인수를 좀 하면서 어쨌든 그룹 내 물류 관련해서는 좀 한쪽으로 몰아주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뭐 특히 삼성 SDS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대한통운을 좀 M&A 하려고 했던 시도를 보여줬던 부분들도 본다라면은 이쪽에 대해서 역량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삼성 관련해서 매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난다라면은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찌됐든 뭐 이게 뭐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도 32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안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5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50만 원, 많게는 뭐 6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지만서도 이것이 뭐 일주일 단기 목표가가 아니라 최소한 1분기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나온 뉴스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라비스 태원 공조가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M&A 이슈가 조금 무산되는 모습을 띄고 있죠. 대주주가 좀 지분을 좀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러한 불확실성은 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조금씩은 체크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뭐 하한가로 가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당장 뭐 또 뭐 M&A 얘기 나오겠지 하는 뭐 어떤 그런 뭐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최근에 한 2달 동안 한 5만 5천 원 되던 주가가 4만 5천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반등을 주다가 큰 폭의 좀 개파락을 연동시키면서 급락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뭐 한 5, 6개월 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손실에 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좀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좀 하락세가 좀 큰 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장치가 좀 미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어떤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좀 충분히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넷이 그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휴대폰 사업 부분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을거리를 사물인터넷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사업 그 팀을 다시 뭐 개편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S넷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요. 다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휴대폰 사업 부분이 이제 서서히 조금 힘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본격적으로 사업을 뭐 추진하는 부분들은 없죠. 왜냐면 이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작인 상황이고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다. 연초에 사물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하고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매물대 5,000원 돌파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00원이 돌파된다라면은 의외로 조금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5,000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차익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17만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G2 엔진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파티게임즈는 상장 2거래일째인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차도 반등이 좀 나오네요. 외국인 매수가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낙폭과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 정도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정도. 뭐 크게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크게 아직까지 뭐 일본 브랜드랑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뭐 국내에 있는 이 브랜드들이 과연 괜찮을까. 근데 이제 연말에 뭐 신차 효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 시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긴 한데 자동차들이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역시나 해외 시장도 다시 한번 좀 열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미주 시장, 뭐 유럽 시장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인도 시장 쪽에서의 다시 한번 좀 중흥을 이끌어야 된다. 최근에 뭐 또 신차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뚜렷한 또 판매고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 이런 과정이지 뭐 나아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판단해야 되지만 않을까.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아직 살아있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 뭐 기계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G2 엔진 쪽에 예상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인데 올해 최고 이 전년보다 중국 판매 쪽이 좀 많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좀 메꿔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 부문이나 생산 부품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프로덕트 믹스가 잘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상쇄를 시켜준다. 그래서 자체 개발의 이 G2 엔진에서 찾을 수가 있다. 북미 티어 4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G2 엔진이 일단 경쟁사를 제치고 7월 경쟁 제품을 제치고 7월 양산이 결정이 됐고요. 내부 매출은 일단 지게차 중심으로 400억 정도 2013년도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또 밥캣 모델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G2 엔진 가동률이 35%. 이익 기여는 아직까지 큰 폭은 아닌데 증설이나 이제 캐펙스 종료기에 대한 기저효과, 캐펙스라는 게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으로 녹여진 부분들이 뭐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결국 순수하게 이제 캐파의 성장이 실적으로 다 녹아나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캐펙스의 종료 시점에서 이게 기저효과로 반영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밥캣 쪽의 내부 채용이 70%대에서 가동률도 일단 72% G2 엔진만으로 이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쪽도 조금만 좋아진다면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크고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12,000원 수준까지는 좀 트라이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서 조항은 여기를 상승폭이 한 번 더 나와야죠. 오늘 갭으로 띄어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 기대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실질적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중요해진 자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수 참여를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때쯤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즈들이 다 좋았죠. 이 파티 게임즈의 중요한 게임이 이제 아이러브 커피하고 아이러브 시리즈인데 아이러브 커피는 아이러브 레스토랑이네요. 아이러브 커피는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게임이고요. 아이러브 레스토랑은 이제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건데 중국 시장 진출한 이후에 매출이 중국 쪽에서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데브 시스터즈의 어떤 이 경쟁률보다는 좀 못했는데 그래도 기관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았다. 그리고 인기도 괜찮다. 괜찮은 회사다라는 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신규 상장이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과연 신규 매수로 적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종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와 정유화학 대형주 투자 심리가 호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 긍정적이다.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국 수혜주 찾기에서 미디어 콘텐츠 센터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내 증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굉장한 이슈가 좀 주말 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48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매수, 그리고 선물도 2,000계약 매수, 콜옵션도 5,000계약 매수해주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21일 금요일 저녁에 인민은행이 2년 4개월 만에 좀 깜짝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고요. 예금 금리가 3%에서 2.75%로 25bp, 대출 금리가 6%에서 5.6으로 40bp 정도 내렸는데요. 대출 금리 인하폭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확실히 경기 부양적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들은 예대 마진 축소로 좀 어려움을 좀 겪겠지만 자금난이라든지 이자 부담에 좀 시달리는 중국의 한계 기업들은 조금 괜찮은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조치가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으로 좀 들립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 데는 12월 4일 ECB 정책 회의를 좀 앞두고 QE 기대감까지 좀 불거지고 있어서 굉장히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기 ECB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금융회의에서 인플레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산 매입 규모 속도 그리고 종류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좀 증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쪽으로 보면은 26일 수요일 날 저희가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도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되어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당주 펀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앞으로 26일 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 상승이 좀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화학 그리고 정유주 그리고 중국주 주식이 중국 금리 인하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으면서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고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증권주와 달러 강세 수혜주 수출주 그리고 중국 쪽 수출주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개선주와 지배구조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여러분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굉장히 산뜻합니다. 그런데 자, 시장 산뜻한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은 산뜻하네요. 그런데 또 코스닥은 산뜻하지 못하고 코스피만 산뜻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왜 중국에 대해 시진핑이 지방정부라든가 경기부양책 분명히 나올 시점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게 나왔죠. 이제 중국인민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 단행 이 부분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중국 좋은 얘기 나왔어요. 자, 제가 마리오 드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슈퍼 마리오 드라기가 결국은 22의 경기 부양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지난주에 계속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2 마리오 드라기의 인플레적 발언,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에 대한 부분들, ABS죠, 그죠? 그 국채를 계속 매입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시행이 임박했다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대형 종목군과 그리고 지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자,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대형 IT 쪽에 한번 보자고요. 대형 IT에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뭐 시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유럽이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자동차주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4%나 오르고 있고요. 자, 기아차가 별 움직임이 없네요. 그죠? 자, 현대차가 4%나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금리 인하 단행은 자, 정유주, 유가가 갑자기 금값하고 유가가 그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미국 선물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유화학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와, 오늘 보세요.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죠?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다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오르는 건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섞이기 시작하면 다시 거품처럼 빠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건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분할로 매도 관점을 잡아보셔야 돼요. 정유화, 조선이 지금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정유화학주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이 유일하게 화학주 중에 강조드렸던 거 있죠. 그죠? 대한유화가 드디어 이제 8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세요. 이 대한유화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대한유화는 일반 다른 화학주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진입장벽에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데가 7만 원 미쳤는데 지금 83,000원 위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철강도, 포스코도 오늘 4%,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증권주도 역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광통 부분입니까? 유황타증권이 왜 이리 뜹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코스닥은 어떻느냐면 코스닥은 빠져요. 왜 빠지느냐? 얘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 코스피를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리는 게 되죠. 그죠?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코스닥에서 돈 빼갖고 또 코스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이걸 또 따라가죠. 여러분들. 그럼 또 코스닥 죽입니다. 또 코스피 죽여요. 그러면서 또 코스닥 듭니다. 결국은 지금 1981포인트를 코스피가 회복은 했지만 자, 코스닥이 먼저 54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다시 1980포인트 얘들이 회복은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코스닥이 꺼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실적은 여기가 더 좋은데 이건 지금 실적이 아니라 실적 앞으로 기대감, 즉 정유화학 조선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 가야 될 세탁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Snet 보세요. 이제 4,800원 넘어갔습니다. 그죠? 제가 사물 인터넷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다, 분명히 갑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느냐? 자, 네, 갑니다라고 힌트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광고에서도 간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러분 그 광고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 마오리족입니까? 예. 기가 산다, 기가 산다. 뭐 이거 계속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하고, 기가 인터넷 관련주, 기가 레인하고, 그죠?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TV 광고도 그렇고, 신문 기사상도 보면 사물 인터넷이 갑니다. 계속 힌트 주고 있는데, 엉뚱한데. 자, 그러면 이게 정유화학 조선보다 못했습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SNC코콤. 이런 종목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도 모아라. 그리고 올라올 때도 모아라. 소리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빠지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IT 쪽이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자, 중국이 금리 인하 단행한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당연히 오르겠죠. 완리 신고가입니다. 그죠? 오늘 신고가 만들었고 차이나 하오란도 오늘 신고가 만들었어요. 그죠? 웨이포트도 오늘 신고가 만들고 밀렸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참고를 해보세요. 왜 예병군 멘토가 갑자기 나와서 차이나 디스카운트 외쳤느냐? 그런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세요. 만리 이런 것들, 자, 중국 건설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3,000원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명확하고 가야 될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여기서 나와서 핏대 세워가면서 또 얘기 드리고 결국은 안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가요. 가는데 그것이 조금 애를 먹였다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해버리면 이 주식시장이 단기 시장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로 수익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방림 같은 것도 한번 제가 이 한섬 섬유의복 광열륜 중에 이걸 오래전부터 추천했잖아요. 그죠? 방림 안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갑니다. 가야 될 섹터들은 분명히 또 쉬었다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연말 소비 시즌 관련주 있잖아요. 예,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그거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런 얘기들 계속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유가가 오르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죠? 빠질 수는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연말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화물 수가가 올라갔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도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메디앙스, 자, 제가 주말 강연에 갔었는데 이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죠? 아가방 컴퍼니 분명히 올라간다고 다시 말씀도 드렸고 주말 강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뻔히 가야 될 섹터들은 아직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잠깐 매기가 다른 쪽으로 쏠렸다고 해서 그 시장이 가는 시장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도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중국 경기부양책, 중국인민은행의 기습적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죠? 22, 슈퍼마리오 드래그가 분명히 뭐 들고 올 것이다. 자, 22, 자산 유동화 매입을 계속하겠다. 자,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 국채를 결국은 국채 매입해서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양적 완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곧 임박해 있다.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의 발언이 그러합니다. 그죠? 인플레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디플레로 가야 될 시기 아니다라는 명확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그죠? 해외 직구적도 늘어나고 있고 산타 랠리도 지금 오고 있고 배당 랠리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미리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2% 시청
고정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잡아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잡아갈 것이냐,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모멘텀에서 나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그 어떤 섹터에서 나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 것이냐. 주식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옵션 하시는 분들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많이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어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빼갖고 저기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늘 어떤 날은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는 날 코스닥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또 오르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그죠? 또 코스닥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날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이 코스피 쪽은 자금이 큽니다만 코스닥 쪽은 자금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빼도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코스피 쪽은 코스피 쪽이 오히려 개별주처럼 움직였죠. 뭐 대형주가 마이너스 7%, 뭐 14% 이렇게 막 갔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게 지금 겨우 이제 속도를 죽여가면서 하락의 속도를 죽여가면서 이제 그 어떤 이평선 평균값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연속성 속도 이론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언젠가 시장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회귀를 한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은 정상적 회귀를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 꼭 가지고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분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에 1980포인트를 회복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쌍끌이 매도 덕분에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